네,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저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교수이고 또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본질, 자녀의 발달, 독서의 본질.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또 인생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태어나서 점점 아기부터 커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이 자녀에 대한 교육과 또 아이로부터 성인으로 커가는 이 발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년 전에 이런 드라마들이 흥행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시간을 내어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자녀도 부모도 파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독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느낌만 느끼고 남의 밑에서 굴욕을 당하지 않고 또 자유를 지키면서 억압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다르게 내 자식은 즐거운 감정만 느낄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명문대에 가기 유리하다고 특목고를 보낸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카이스트나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유망한 직업이라고 의사가 되어도 이렇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나 부정 정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한다고,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스트레스나 부정 정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는 대치동 학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물쇠반이라는 아이들을 가둬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이런 강압적인 교육이 학부모 사이에 인기를 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원장은 아들들을 다 서울대에 보냈다고 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필요하다며 저희 학원 버스를 강탈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러 산에 올라가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어째서 이 자랑스러운 아들은 이 아이들을 끌고 놀이를 하러 가게 되었을까요? 초등생 때 외국어를 끝내고 중학교 때 고교 수학에 올인해야 된다고 제시를 합니다. 초등학교 때 고교 수학을 끝내는 학원도 있다고 하고요. 위쪽에는 사랑하는 내 아이가 대학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살고 평생 기회가 제한된다면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라며 부모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성취감을 느낀다면 좋은 일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억지로 훈련된 교육은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을 갖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의 최근 졸업사 사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그도 고등학교 적응이 힘들어 자퇴를 하고 서울대 학부 때에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졸업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란다. 결국 자신에게 친절하려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서를 잘 다루고 자신만의 목표도 만들고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야
독립적인 성인이 된다는 말이겠지요.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다. 이런 스트레스도 스스로 잘 다루고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자신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당신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연습의 장이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만 점점 스스로 배워나가는 방법을 익혀가야 합니다. 꼭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도 현장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학교나 학원의 형태가 유리할 뿐이죠. 누군가에게 배울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이 적합한 형태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관심사를 발견하고 여기에 도전하고 이 과정에서 성취하는 기쁨과 일시적인 좌절의 슬픔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육은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와 성인의 교육 목표는 다를 것입니다. 각 시기에는 심리 사회적인 과제가 다릅니다. 이 시기마다 해낼 수 있는 수준도 다릅니다. 아주 어릴 때는 혼자 화장실을 처리하는 것도 대견한 일이죠. 유치원을 다닐 나이에는 놀이를 통해 흥미로운 발견을 하며 탐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며 책임을 근면하게 해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발달 과정을 통해 마음 건강의 5가지 측면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집중하고 기억하고 계산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인지기능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도 나이에 따라서 발달합니다. 무언가를 해낼 때 성취하고 기뻐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긍정정서가 작용합니다. 불안, 초조가 심하면 집중이 안 되니 문제를 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정정서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신체 리듬이 망가지면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와 함께하면 성취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기만을 바라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정서를 느끼는 것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동물을 먹이를 먹거나 섹스를 하면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유전자가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을 것입니다. 부정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음식은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역겹게 느껴지고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가 왔을 때 무섭게 느껴지고 겁이 나야 합니다. 매번 먹이를 어떤 곳에서 얻지 못하면 실패를 느끼고 슬퍼져야 됩니다. 사냥을 같이 간 동료가 먹이를 빼돌리면 화가 나고 바꾸자고 요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서와 같은 센서를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정보를 처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한 번에 잡아놓는 그런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메가도 안 되거든요. 한 번에 머릿속에서 담아줄 수 있는 숫자는 많아야 7자리에서 더하기 빼기 2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요. 아이일수록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에서의 수업 시간과 고등학교, 대학교의 수업 시간이 다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고 깨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잘 잔 날은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서 집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래쪽 그림처럼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일어나면 나이키 선전처럼 액티브하게 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스마트폰을 딱 끄기만 하면 깊은 잠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은 위에처럼 움직이니까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천천히 깨납니다. 정점을 이루고 저녁에는 좀 릴렉스를 해야, 그래야 밤에 잠이 들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처럼 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처럼 살았을 때는 이 그래프가 아래처럼 바뀝니다. 낮에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으니 밤에는 깊이 못 자고, 밤에 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자면 자주 깨고 깊이 못 자게 됩니다. 아이랑 밤늦게 책을 본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고 낮에 몸도 움직이고 집중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삶을 살아야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회적인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왼쪽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 점점 오른쪽 같이 복잡한 관계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나서는 가까운 사람과 낯선 사람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울어제끼면 유괴를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점점 커지면 친구들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선생님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친구 중에도 친한 아이와 갈등이 생긴 아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다뤄서 나하고 친한 동료들과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어려서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배워가야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발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고 깨는 것만 하더라도 불면증이 생긴 다음에 그 노력을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잘 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까 허준희 교수님이 설명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성장 마인드셋,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캐롤 드웩이라는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요. 어려운 과제를 먼저 내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그룹에게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칭찬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야, 너는 100점 맞다니 머리가 참 좋은 아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다음 그룹에게는 열심히 노력했구나, 참 열심히 해서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렵다면서 다른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때 세 그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넌 100점 받았으니 참 머리가 좋은 아이구나 라고 했던 그룹에는 다음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이것도 또 한번 열심히 해보지 하면서 수행이 증가합니다. 비교 그룹인 대조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머리가 좋구나 라고 했던 그룹은 배움 자체보다는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100점이 안 나오면 이것은 내가 머리가 나쁜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결과를 잘 내야 되는데 이걸 어려운 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불안이 증가합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노력과 변화의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을 스스로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도를 하고 가끔은 실패도 하고 가끔은 성공을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부정정서도 이겨내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칭찬 스티커라는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책을 읽으면 칭찬 스티커를 받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쉽게 빠르게 스티커를 모을 수 있는 책만 읽게 됩니다. 어려운 책을 시도해서 시간이 걸릴 때 다른 아이들은 얇고 쉬운 책을 읽어서 한 장의 스티커를 받으면 그것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나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서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책은 매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매체는 말과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각적인 신호를 들어서 이해를 하거나 시각적으로 봐서 정보를 이해합니다. 그것이 동영상, 그림, 글의 형태로 있겠죠. 소리가 빠져도 정지되어 있는 글과 거기에 이미지가 포함된 그림과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움직이는 유튜브 동영상이 아이들의 집중을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리까지 포함되면 더 그렇겠죠.
구텐베르그가 인쇄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겨우 5, 60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그렇게 진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받는 수단의 하나로 인쇄,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기에는 이럴 거고, 어른이 되면 페이소스, 부정적인 정서도 즐기기 위해 독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독서와 발달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안전하게 탐험하는 연습을 합니다. 놀이터를 생각해 보시죠.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처음에 놀이터를 나갔을 그 순간을 말이죠. 그때 이 아이는 무서우면서도 부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탐험을 하기 위해 미끄럼틀도 건드려보고 괜찮다는 부모의 신호를 받아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독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즐거움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역경을 딛는 과정은 아마 더 커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경험은 초등학교 정도에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숙제를 하면서 말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은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누구는 조금 더 빠르고 누구는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문자, 언어에 약한 아이입니다. 일부 알려져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을 약하게 알았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데부터도 느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이가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동영상이나 게임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 자체가 쉽고 재밌다면 초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글자가 별로 없고 그림이 많은 책을 주어줘도 혼자서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읽어주면서 재밌게 마치 동영상처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주로 먹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식 이야기라는 만화책을 주었더니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종원의 요리왕 이런 책을 줬더니 좀 한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요리들을 보고 또 그것을 시켜서 아니면 방문해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희 아이는 요리와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자폐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가 관심이 있던 것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책도 시도를 합니다. 아마 서점에서 가장 먼저 사줬던 책이 이것이었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이었을 텐데요. 도저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글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사겠다는데 책도 꽤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말려봤는데 자기는 이것을 꼭 사고 싶다고 하니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요새는 비닐 포장이 돼 있잖아요. 한번 사줘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자를 열심히 읽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으니 읽는 시도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도 비슷한 책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이런 자신의 유용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아이들도 탐험하는 노력을 합니다. 네, 독서와 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낯선 것이 무섭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모와 함께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함께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서점에 들르기도 합니다. 아까 서점에 들러서 책을 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는 과정에서 정말 안 맞으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예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게 너에게 재밌을까? 하는 과정을, 쇼핑 과정을 함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까이 있는 구립도서관인데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를 즐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도 보고 또래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도 즐기는 경험을 합니다. 또래와 동료와 함께하면 우리는 더 쉽게 느껴지고 익숙한 사람과 함께하면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는 매체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체의 하나니 독서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와 다른 매체를 함께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컴퓨터를 볼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시각 자극이 없으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별로 유용하게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컴퓨터에서 읽어주는 그런 오디오북, 비디오북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독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좋아했던 아이가 좀 더 어려운 책을 시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스트레스는 함께 겪으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함께 재밌는 것을 하면 더 즐겁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함께하는,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는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곁에서 재밌게 구연동화라듯이 즐겁게 해주면서 읽을 수도 있고, 너는 네가 읽고 싶은 것을 봐라, 아빠는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을게 하면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아이의 발달, 그 과정에서 독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책을 100권을 읽거나 특정 대학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돕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으로 부모의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단단한 마음으로 삶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